7화 호걸 오빠. 내가 호걸 오빠를 처음 본 건 국민학교 2학년 때였다. 그는 우리 이모의 아들이었다.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에 공부 잘하는 일명 모범생이었다. 이모네 집은 우리 집에서 멀진 않았지만 자주 놀러 가진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모는 엄청 호랑이였기 때문이다. 시골에 살 땐 어쩌다 봐서 그런지 하얀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고 조금은 세련돼 보이는 옷차림으로 웃으며 나타나던 이모가 좋았다. 그런데 막상 시내로 이사와서 보는 이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외사촌과 싸우는 언니를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했고 엄마 없는 데서 인연전연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이모가 팔을 다쳐서 빨래를 해주러 갔는데 팔에 붕대를 감고 앉아서 어찌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던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옆에 새빵 사는 사람도 나와 앉아 있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어린 조카를 막대하는 것도 싫고 암튼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다. 5학년 설에 이모 집에 세배를 하러 갔는데 이모랑 이모부께 세배를 하고 차려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호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날도 공부를 하나 싶어서 호걸 오빠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책상에 앉아있던 호걸 오빠가 어떻게 손 써볼 여지도 없이 내 허벅지를 쓱 만졌다. 그때 그게 무슨 짓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은 되게 나빴다. 더군다나 희죽희죽 능글맞게 웃는 얼굴이라니 이걸 이모한테 일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왠지 껄끄러운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깔끔하고 모범생 같던 사람이 맛이 간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기분 잡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를 가고 얼마 안 돼서 호걸 오빠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정신병원이었다. 그 당시 어른들은 호걸 오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시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나는 그냥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짐작했다. 호걸 오빠는 몇 개월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학교에도 다시 갔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욕심일 뿐이었다. 호걸 오빠 자신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뿐이었다. 어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호걸 오빠가 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떨어진 것을 어찌어찌 구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정신이 있어서 다리를 찾아간 건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거기까지 간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이모와 이모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통하지 않았나 보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호걸 오빠는 결국 그 다리에서 투신했다. 이번에는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때 이모는 특히 슬프게 우셨다. 이모부는 3대 독자 외아들이셨다. 옛날 시어머니들이 그렇듯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그저 내 아들만 잘난 맛에 사셨던 이모의 시어머니는 그리도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셨단다.
때마다 밥투정에 쓸고 닦을 살림살이도 없는데 눈을 부릅뜨고 먼지를 찾아다니셨고 본인 심사 뒤틀리면 풀릴 때까지 말씀을 쏟아내셨다. 주로 언어폭력으로. 그런 분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이모가 자식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더 힘들게 하셨을지 참 안타깝다. 끝내 시어머니 주선으로 이모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사내 아이까지 낳은 걸 알았을 때 이모는 집을 나와버렸다. 이 아이가 호걸오빠였다. 이모부가 3개월을 설득하고 싹싹 빈 끝에 이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턴 시어머니도 이모한테 못되게 굴 순 없었다. 오히려 이모 눈에 그 아이가 곱게 보일 리 없기 때문에 이모부는 전전긍긍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모는 아들을 낳았다.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 더 귀하고 귀했을 터였다. 귀함은 차별을 잉태했다. 어린 내 눈에 보기에도 호걸오빠는 단정하고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얼굴은 늘 그늘져 있었고 동생 윤거리는 항상 곱게 입혀서 귀공자같이 업고 다녔으니 말이다. 조카인 우리도 이모가 호랑이라고 느낄 만큼 무서웠으니 호걸오빠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짐작이 간다. 방패막이가 되어줄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은 죄가 있으니 교육이라는 명분의 학대를 그저 알고도 방관하지 않았나 싶다.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가 그런 생활을 어떻게 매일매일 견딜 수 있겠는가. 어린 것이 기댈 것 없이 혼자서 고통을 사귀고 사귀다 정신줄 나버린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태어난 걸 축복받지 못했던 아이는 집 밖을 서성이다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쓰러져 간 것이었다. 호걸 오빠가 죽었을 때 이모의 눈물은 진실이었을까? 시간이 흐르고 호걸 오빠의 죽음은 차차 잊혀져 갔다. 어느덧 윤거리가 커서 대학생이 되었다. 이 즈음에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집에 다니러 갔을 때 어머니는 윤거리가 아프다고 하셨다. 신부전증이란다. 이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윤거리의 병은 이모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했고 기구한 운명을 예감케 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속이 갈갈이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며 그렇게 그녀 몫의 지옥을 살고 있었다. 윤거리의 기나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웠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렸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칼국수집을 열었다. 이 역시 이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고단한 생활 속에 온 가족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이모는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린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모는 간증도 했더랬다. 내가 큰 아들을 미워했다고, 원망했다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주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용서를 빌었단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빨라져가는 혈액투석일 만큼 윤거리는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투병 생활이 17년이 넘어갔다. 계절이 무수히 바뀌는 동안 고통스런 삶을 살아냈고 이모 역시도 윤거리 곁에서 삶을 기어나갔다. 위태롭고 초조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더욱더 이모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쉬었다. 늦은 밤에도 예배당을 찾아 기도를 하던 중 문득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슨 계시일까 싶었는데 그 밤에 관계자가 찾아왔단다. 신장 이식 수술에 기회가 온 것이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군인이었는데 내사 상태란다. 그 사람도 윤거리도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사는 것이 참 아이러니란 생각이 든다. 한 사람의 죽음이 윤거리를 회복의 문 앞에 서게 했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윤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다.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윤거리를 우리 모두 축복해 주었다. 윤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모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것 같다. 누군가는 인과응보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오를 인정하는 것도 속죄하고 드러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모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셨을 이모부. 포걸 오빠에겐 어린 생명을 낳아놓고 아내에게 미안해서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했고 푸근하게 안아줘 본 적 없는 아버지였다. 눈길을 외면했고 존재를 회피했다. 윤거리에겐 건강한 몸을 주지 못했고 아내에겐 배신의 상처를 준 남편이었다. 이모부는 죄인처럼 그늘에 머물며 침묵으로 용서를 빌며 살아갔다. 언제쯤 이모부의 방황도 끝이 날까요?